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를 채우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3대 5로 잘못 나간 거 있잖아. 그거하고 안 헷갈리게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2%를 채우다 5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고, 일단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핵심을 짤막하게 복습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리 다 하셨죠? 저랑 같이 보신다면 첫 번째 단어들의 의미 관계인데, 1번에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는 유의 관계 이렇게 가는 거지. 유의. 두 번째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단어들의 관계는 반의 관계 이렇게 가는 거고, 반의. 세 번째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내지는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관계인데,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일단은 상하 관계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 괄호가 더 있잖아.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 요거는 상위어라고 하는 거고, 상위. 그 다음에 아래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은 하위어라고 하는 거지. 하위,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거. 소리가 같으니까 동음, 의미가 다르니까 이의, 그래서 동음, 이의어 이렇게 가는 거고, 마지막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만을 다자를 써가지고 다의 관계 이렇게 간다 그러죠. 자, 특별히 여러분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 것. 네 번째에 등장했던 동음, 이의 관계는 각각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봐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다의 관계는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부분을 좀 보죠. 일단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는데, 확인, 거기 칸에 들어가야 될 게 뭘 가지고 확인하는지, 그 조사나 기타의 것들을 외우고 있는지를 보는 데가 되겠지. 자, 첫 번째 문장 성분은요, 그 문장에서 단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만 따지기로 했고, 우리말의 단어들은 타고난 품사와 상관없이 역할은 다 맡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 주어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건 뭘로 확인하는 거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이, 가, 깨서, 혹은 보조사에 해당하는 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어의 확인 칸에 들어가야 될 건 은, 이가, 깨서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을 이렇게 가는 거죠. 을. 세 번째 보호 역할하는 건요, 아까 주격조사 때 봤던 이, 가, 요게 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복격조사 이, 가가 되는데, 복격조사 이, 가하고 주격조사 이, 가의 차이점은 뭐냐? 복격조사는 뭐 앞에만 쓰인다? 되다 하고 아니다 앞에만 쓰인다. 되다 아니다 앞 보시면 되죠. 마지막 서술어는 뭐뭐다 이렇게 끝나면 되니까 거기는 따로 뭐 적으실 거 없고. 자, 관용어부터는 쓸 게 많았지. 자, 3개씩인데 첫 번째는 타고나기를 뭘로 타고났을 때? 관형사로 타고났을 때. 관형사. 두 번째는요,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되는데, 관형격 조사는 우리말에 뭐밖에 없으니까, 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경우. 세 번째는요,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활용할 때 미 부분에 뭘 붙이면 되느냐? 니은 받침, 리을 받침, 는, 을, 던 6개 중에 하나였죠. 니은이나 리을이나 는, 을, 던. 그래서 요 6개의 어미를 관형어 역할을 하게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관형사형 어미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사어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나기를 부사로 타고나도 되지. 1번은 부사. 두 번째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도 되죠. 부사격 조사. 대신 부사격 조사는 관형격 조사와 달리 종류가 많다 그랬지. 그래서 그때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외우기로 했던 것은 뭐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누구누구와 뭐 이런 것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나 형용사 이 용언에 해당하는 애들을 활용할 때 부사어를 만들어 주려면 뒤에 뭘 붙이면 되느냐? 이리개도록 이렇게 네 가지. 이리개도록 그 다음에 어서나 아서를 집어넣어도 되죠. 어서나 아서. 그리고 오늘 이따가 문제 풀면 나옵니다만 도록 말고 리을 수록이 붙어도 리을 수록 가다를 갈수록 하다를 할수록 리을 수록이 붙어도 부사어 역할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어로 가면 여기는 혹격조사를 외우자 그랬죠. 혹격조사. 그 호자가 부를 호자라 그랬고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아, 야, 여, 시여 뭐 이런 말들이 있었지.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복습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걸로.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3페이지부터 들어가가지고 문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해설 강의는요. 문제를 아직 안 풀었으면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봐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 다 문제 풀고 확인하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한번 가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타이밍에 어디를 좀 봐줘야 되느냐? 7페이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7. 그래서 포인트 1, 포인트 2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혹시나 수업을 못 듣고 이 영상만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복습도 포인트 1, 2 요거 두 개로 할 거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포인트 1번에는 뭘 좀 적어 넣어 주시면 되냐면 포인트 1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품사를 적어주면 돼요. 품사. 그래서 포인트 1번은요. 품사를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내용만 오늘은 좀 하죠. 보시면 일단 품사는 우리말에 몇 가지가 있느냐?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 몸체자를 써가지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체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사가 있는데 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만 설명한다 그래서 관계언이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 관형사하고 부사가 있는데요. 관형사하고 부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꾸며주는 말이니까 꾸며주는 걸 수식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수식언에 들어가죠. 수식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사나 형용사가 있는데요. 동사, 형용사만 우리말에서 활용, 형태를 바꾸어 써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서술격 조사가 예외로 하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용자를 끌어다가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용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혼자 쓸 수 있으니까 독립언이라고 하는 거죠. 독립언. 그래서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총 9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개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조사가 제일 중요해요. 조사. 그래서 조사는 수학의 구구단과 똑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요거는 외우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수업 시간에도 확인해 드렸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따로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 요거 각자가 암기하신 다음에 저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그래가지고 격조사 중에 뭐뭐 외워야 되는지 접속조사 중에 뭐뭐 보조사 중에 뭐뭐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꼭 확인해 오셔가지고 다음에 확인할 때 100점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하고 부사는 구분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관형사는 수식, 꾸며주는 말인데 누구를 꾸미냐면 여기 위에 있는 체언을 꾸민다는 거.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부사는 그러면 똑같이 꾸며주는 말이지만 뭘 꾸미느냐? 체언이 아니라 뒤에 있는 동사, 형용사
용언을 주로 꾸민다고 알아두시면 되죠. 물론 여러분 부사는 용언만 꾸미는 건 아니고 사실 다 꾸밀 수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동사하고 형용사도 구분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동사, 형용사가 우리말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그랬냐면 뭐뭐 다 이렇게 끝나는 애들아 그랬죠. 근데 다로 끝나는 애들 중에 동사는 동자가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임과 관련된 말이 동사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와 관련된 말이다. 그래서 먹다 그러면 동사고 그 다음에 뭐 크다 그러면 요거는 형용사겠지요. 성질 상태니까. 높다 그러면 형용사고 높은 건 성질이나 상태니까. 높이다 요거는 이제 쌓는 거니까 동사 움직임이 있는 걸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수업 시간에 체온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꼭 오늘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는 체온의 성질입니다. 체온의 성질. 체온만 우리말에서 뭐가 가능하다 그랬느냐, 일단 첫 번째는 플러스 조사, 조사를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조사. 두 번째는요, 얘만 누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느냐, 방금 저희가 복습했던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조사가 붙었거나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경우에는 체연이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각각의 개념을 알아두시는 거하고 체연의 성질까지 복습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것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하나 풀고 갈게. 그게 몇 번에 있냐면 6페이지에 5번에 있는 거잖아. 보시면요, 제가 일단은 문제를 다 푸셨을 거니까 현대어 풀이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가볍게 접근해 볼게요. 기억은요, 위에 있는 옛 문장하고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 봤더니 날마다, 새, 때로 기억이 때에 해당하잖아. 때. 그런데 때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로가 붙어 있죠. 조사가 바로 붙었을 수 있는 것은 체연밖에 안 되니까 거기 있는 때는 체연이 되겠죠. 특별히 체연 중에서도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도 뭐냐? 혼자는 뜻이 온전하지 않고 뭐 세 때, 네 때, 다섯 때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만 뜻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거겠지. 의존명사. 어찌되었든지 간에 때는 여러분 뒤에 있는 조사를 기준으로 체연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디귿이에요. 디귿. 거기 보시면 현대어 풀이 낡음을 덜고 새로움을 더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을, 조사가 붙었잖아. 그러면 그거 역시 뭐라고 봐야 되느냐? 명사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체연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을 좀 보세요. 미음. 역시 현대어 풀이를 좀 보시면 말이 현번을 이게 몇 번을 그랬는데 번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번도 뒤에 을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인데 혼자는 뜻이 온전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만 뜻이 온전해지는 의존명사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몇,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몇은 뭐냐?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앞에 보셨다시피 관형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시면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부사를 제가 설명을 안 했죠. 부사 관련해 가지고 그 5번 아래에다가 요거 하나만 참고로 메모를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뭐냐? 부사는 크게 나누면 성분부사하고요. 문장부사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성분부사는 말 그대로 그 성분 하나만 꾸미는 거죠. 먹긴 먹었는데 잘 먹다 뭐 이런 식으로. 풀긴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벌써, 풀다 이런 식으로 이 성분 하나만 꾸며주는 게 성분부사입니다. 근데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다 꾸미는 애들이거든. 근데 요게 또다시 종류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뭐가 되냐면 접속부사가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양태부사라는 겁니다. 접속부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접속어 또는 접속사라고 불리우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이런 애들이 다 접속부사에 들어가요. 문제는 양태부사라는 이 생소한 단어인데 양태부사는 뭘 보여주는 게 양태부사냐? 말하는 사람이 화자잖아? 이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양태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그 니은에 나와 있는 어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리을에 나와 있는 설마 어쩌고 저쩌고 어찌나 설마 같은 말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뭐냐? 태도를 보여주는 양태부사예요. 어찌나 설마뿐만이 아닙니다. 뭐 과연, 모름지기, 응당, 결코 뭐 이런 말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태부사니까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뭐 설마, 어찌, 과연, 응당, 모름지기, 뭐 결코 이런 말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이런 말들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에 들어간다. 여기까지도 확인해 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시겠지?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오늘의 포인트 1, 이 품사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7페이지로 다시 가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힘주어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1번보다는 2번인데요. 이 포인트 2. 뭘 좀 오늘 꼭 좀 해주시느냐? 제목은 문장의 구조 이렇게 해주시고 문장의 구조. 역시 여러분 이 부분은요 3시간짜리 수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에서는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암기하셔야 될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의 포인트다. 자, 일단은 문장의 구조는 생각해보면 뭘 배우는 곳이냐? 이 혼문장이냐 혹은 겹문장이냐 하는 걸 배우는 곳입니다. 혼문장은요, 홑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어 서술어가 몇 개짜리인 애들이냐면 1개짜리인 애들이에요. 는으로 표시할까요? 여기 는. 그런데 겹문장은 겹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인 녀석이 겹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겹문장이 또다시 둘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는 아는 안긴 문장 형태의 겹문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어진 문장 형태의 겹문장이 있는 거예요. 아는 안긴 문장이나 이어진 문장이나 공통점은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이라는 점이겠죠. 둘 다 겹문장이니까.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아는 안긴 문장은요, 생각해 보시면 바깥쪽에 커다란 아는 문장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그 다음에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안긴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형태는 아는 안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 2개, 서술어 2개가요. 주어, 서술어, 서술어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문장은 생각해 보시면 앞문장이 있고 앞문장의 주어, 서술어, 뒷문장이 있고 뒷문장의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요거를 중간에 연결 어미로 연결한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 서술어가 2개가 넘어도 얘네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서술어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아는 안긴 문장하고 이어진 문장의 차이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 서술어의 배치가 약간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요거 아는 안긴 문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암기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 요 안긴 문장의 경우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말에서 겹문장이 아는 안긴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바깥쪽에 큰 문장이 있고 안쪽에 조그마한 문장이 안길 때, 안으로 쏙 들어올 때 이 안긴 문장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요 안에 안길 때 명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명사절. 두 번째는 안에 쏙 안길 때 관형절로 안길 수도 있고, 관형절. 세 번째는 안에 쏙 안길 때 부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부사절. 네 번째는 안에 쏙 안길 때 서술절로 안길 수도 있고, 서술절. 마지막으로 5번째, 안에 쏙 안길 때요 인용절로 안길 수도 있습니다. 인용절.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을 이름을 중심으로 좀 보죠.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요 안에 인용절로 쏙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인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말을 끌어다 쓰는 게 인용이죠.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보니까 인용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표시해 주던데, 맞습니다. 이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누군가의 말을 끌어다 쓰는 게 인용이잖아. 그러니까 인용절로 안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요 안에 쏙 들어오는 거겠죠. 서술절로 안기는 건 이름 그대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걸 거고, 안긴 문장이. 부사절로 안겼다는 말은 이 안긴 문장이 부사어 역할을 할 거니까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지. 관형절로 안겼다는 것은 관형어 역할을 할 테니까 명사 꾸미는 역할을 할 거고, 문제는 명사절인데 명사절로 안겼다는 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냐? 명사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요게 중요한 거지. 명사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 자, 이 안긴 문장이 명사절로 안겼는데 명사절로 안겨가지고 주어 역할을 한다면 이 명사절 다음에 어떤 조사가 오겠느냐? 방금 저희가 복습할 때 확인한 대로 주어니까 은는, 이, 가, 깨서 5개 중에 하나가 오겠지. 그러니까 명사절 다음에 은는, 이가, 깨서 같은 주어가 붙어 있으면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죠. 만약에 안겨있는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을을 얘네들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안겨있는 명사절이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보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그럼 보호 역할을 할 때는 안기는 명사절이 어떻게 되겠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뒤에 이나 가가 붙을 거고, 이 가 뒤에는 되다라 아니다까지 오겠지.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역할값을 따져가지고는 한정이 없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안긴 문장이 명사절로 안겼다면 이 명사절에 끝나는 서술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냐? 미음 받침이나 음기, 이렇게. 미음이나 음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하면서 제가 문제 풀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떤 문장을 명사절로 바꾸어서 집어넣을 거냐? 뭐 나는 오늘 점심으로 뭐 라면을 먹었다로 가볼까요? 오늘 점심에 라면을 먹었다. 오늘 점심에 라면을 먹었다. 이 문장이 명사절로 안기려면 여기 있는 서술어 부분을 셋 중에 하나로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었, 미음은 이상하지. 그런데 먹었, 요건 되잖아. 먹었,
기 요건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러면 음이 가능하니까 먹었음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를 붙여주면 먹었음이라는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먹었음 바꾼 다음에 목적격조사인 을을 집어넣으면 먹었음을 이렇게 되면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먹었음 그 뒤에 복격조사가 붙고 아니다 되다 같은 애들이 뒤에 붙으면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명사절로 안긴다는 건 하나의 문장이 마지막 서술어 부분을 미음, 기 요걸로 변환시킨 다음에 뒤에 조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관형절로 안길 때는요, 뒤에 아까 저희 배웠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주면 되는데, 니은 받침이나 리을 받침이나 은는, 을, 던 6개 중에 하나가 붙어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되겠죠. 부사절일 때는요, 이리, 개, 도록 혹은 어서나 아서 같은 애들이 붙으면 대표적인데, 도록 대신에 이따 문제 풀 때는 특이하게 리을 수록이 나지. 리을 수록. 서술절, 이게 외워두면 참 좋은데 서술절은 아주 특이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뭐냐? 주어가 2개, 서술어가 1개인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이중주어문이라는 표현도 써요. 수능에 출제됐던 대표적인 예는 요 문장이거든.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렇게. 그러면 코끼리는 아까도 복습했다시피 은는 이가 깨서가 붙으면 주어니까 코끼리는 그러면 주어 되는 거고, 코가 요것도 주어고, 길다는 서술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2개, 서술어가 1개 붙는 이 독특한 문장은 뭐냐? 바로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죠. 특별히 3시간 수업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요런 거랑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철수가 경찰이 되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고, 철수가 그러면 주어죠. 경찰이 아무 생각 없이 주어 그러면 안 돼. 왜냐? 이가 쓰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되다 앞에 쓰였으니까 보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 되다는 서술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주어 서술어가 1개밖에 없는 혼문장에 해당하거든. 혼문장.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앞에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여기는 홑, 여기는 겹. 마지막으로 인용절은요, 고나 라고가 붙는데, 라고는 일단 직접 인용이라고 적으시고 고는 간접 인용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인용은요, 남의 말을 끌어다 쓸 때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끌어다 쓰는 거고요. 간접 인용은 따옴표 안 붙이고 끌어다 쓰는 건데, 요거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 꼭 암기하셔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 아는 안긴 문장에서 우리 문법에 안긴 문장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명사절부터 인용절까지 5개인데 어떻게 명사절인지 관형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할 거냐? 요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나중에 시간을 선생님이 따로 한 번 더 할애해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몇 번을 좀 저희가 풀어야 되냐면 4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학생들 오랜 기간 지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막상 지도를 해보면 아이들이 마지막까지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 혼문장, 겹문장 부분이니까 혼문장, 겹문장 부분이 초반부터 연습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 잘 쪼개보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 4번의 기억 보면 나는 그 일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그 일을 한 기억이 없다. 여러분 이거 무슨 절이 안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절. 자, 그런데 요거를 구분하라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서술어에 해당하는 녀석을 찾는 거죠. 나는 그 일을
기본형 하다 아닙니까? 요 녀석이 서술어죠.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하다에서 다는 뺐고 어미를 니은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게 하는 역할이 뭔지 봤더니 기억은 기억인데 무슨 기억이냐면 그 일을 한 기억. 이 기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니은도 확인하셨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음도 확인하셨으니까 바로 아시겠죠? 여기 나는 그 일을 하다라는 문장은 기억이 없다라는 문장에 뭘로 안겨 있는 거냐? 기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로 안겨 있는 거죠. 관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니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은. 자, 여러분 일단 서술어가 어디 있는지 보자 그랬죠. 제갈공명은 바람이 기본형 불다. 여기가 서술어죠. 그런데 불기, 여러분 기는 미음 받침, 기 세 가지가 명사절이니까 주어, 서술어, 바람이 불다라는 문장이 바람이 불기라는 무슨 절로 바뀌어가지고 명사절로 바뀌어가지고 안겨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르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보아하니 이 명사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제갈공명은 기다렸다. 바깥쪽에 아는 문장, 바람이 불다. 속에 안긴 문장. 이렇게. 그래서 명사절이 안겨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디귿도 한번 해볼까요? 디귿. 자, 여러분 일단 한번 따져보면 서술어를 찾는 게 관건이니까 취업난이, 날이, 가다. 여기 서술어 있죠, 서술어. 그러고 보니까 날이 가다라는 주어 서술어 이 문장인데 가다에서 다가 빠지고 리을 수록이 나왔잖아요. 아까 도록이나 리을 수록이나 부사절로 안길 때 쓰는 걸로 보자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깥쪽에 큰 아는 문장은 취업난이 문제가 된다는 큰 문장이 있고 안에 날이 가다라는 녀석이 부사절로 안겨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문제가라는 말인데 선생님 취업난이 요것도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고 문제가 요것도 가가 붙었으니까 주어입니까? 아니죠. 왜냐? 되다 아니다 앞에서 붙는 이 가는 보어라 그랬으니까 요 녀석은 보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안긴 문장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큰 문장, 아는 문장에서. 그치? 자, 그 다음에 리을 부분, 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같이 가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은 서술어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자동차가 그 다음에 기본형 없다가 나왔죠.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없다가 다가 빠지고 뭐가 붙었어? 이가 붙었죠. 이리 개 도록 어서나 아서 이게 부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이까지는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외워야 되겠지. 부사절인 거 보고. 근데 그 다음에 살다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하나 안긴 문장이 될 건데 여기 봤더니 살다가 사는 는이 붙었고 하고 있는 역할도 생활은 생활인데 무슨 생활이냐면 자동차가 없이 사는 생활 명사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형절에 해당하는 관형절.
그 다음에 생활을 생각하다가 또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하기, 미음 받침 음기, 명사절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디에 들어가냐? 명사절에 들어가는 거고, 가라는 이 주격조사를 모아하니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기가 어렵다. 부사절, 관형절, 명사절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음 부분. 미음 부분. 선생님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로 빨리 지우고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메모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면 일시정지 버튼을 영리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요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일단은 볼까요? 서술어 찾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공포에 빠뜨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빠뜨리다가 여기 눈에 보이는데 빠뜨린 그랬으니까 요 니은이 붙었잖아. 또 생각해보니 요게 사건은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세상을 공포에 빠뜨린 사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관형절에 해당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절 하나 찾았고 사건의 범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범인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뭘로 정리됐냐면 범인임 명사절이죠. 미음으로 정리됐으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고 이라는 조사가 붙은 걸 봤더니 요게 주어 역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세상을 공포에 빠뜨린 사건, 이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관형절, 명사절 두 개가 안겨있고 이 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놓고 여러분 4번 문제를 좀 보시는데요. 1번에 기역, 리을, 미음에는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체온을 수식하는 거니까 관형절을 얘기할 텐데 관형절이 다 있었잖아요.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에 보면 니은과 리을에서 명사절로 안겨있는 문장은 각각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였느냐? 저희가 확인했으니까 아시죠? 니은은 목적어로 쓰였고 리을은 주어로 쓰였으니까 역시 맞습니다. 3번에 보시면 디귿, 리을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부사절이 있었는지 찾으면 되는데 있죠. 4번에 디귿의 안긴 문장에 저희가 아까 말했죠. 어디서 교수님이 꼬아내는지 아셔야 되는데 안긴 문장에 보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는 문장에 보호가 있잖아. 그게 틀렸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음의 안긴 문장에 보호가 없는 건 맞죠. 마지막 리을과 미음의 명사절 안에는 다른 안긴 문장이 있었느냐? 리을에는 부사절, 관형절이 있었고 여기는 관형절이 있으니까 맞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두 개의 포인트를 공부했는데 역시 자꾸 나오는 포인트니까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여러분 3번 문제를 바로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보기에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요건 문제가 답 찾기가 너무 쉬웠지.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는데 내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여기서 get은 아마도 추수가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추측의 get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풀어주시고 궁금한 학생만 저한테 와서 다시 질문 주시는 걸로. 앞에 1번하고 2번 그 문제로 가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다루었던 문장의 구조라든가 품사편이 워낙 중요해서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문제를 푸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볍게라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먼저 보면서 제시문보다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작전을 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 2번 문제 같은 건 아주 대표적으로 문제를 먼저 볼 수 있는 유형이지 않겠어? 예를 들면 윗글의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 그랬으니까 얼른 기역부터 따져보시고 이게 하나하나 똑딱똑딱 비교해 봤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거기 기역 부분에 종성의 발음이, 종성은 받침이니까 받침의 발음이 기역, 디귿, 비읍이고 뒤에 연결되는 초성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인 경우를 이야기하라 그랬으니까 1번에 꽃사슴, 여러분 요거 뒤쪽에 답이 좀 잘못돼 가지고 꽃사슴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 어쨌든 꽃 다음에 싸로 된소리로 나니까 1번은 우리가 찾는 된소리 대기라는 걸 알 수 있죠. 2번도 넋뚜리 이렇게 가는 거니까 뚜 된소리로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드 넓다니까 널 기역 디귿 비읍 중에 발음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은 X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거는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수업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넓다의 경우 이거를 넓다라고 잘못 발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느냐? 널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넓다인데 요게 넙으로 발음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요걸 좀 제가 기억해 달라고 설명드릴 게 있거든요. 넓다가 널로 발음돼야 되는데 넙으로 발음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넓적하다. 넓적하다. 두 번째는 넙죽하다. 넙죽하다. 세 번째는 넙둥굴다. 이렇게 세 가지였죠. 넙둥굴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굴다 이렇게 세 가지이니까요. 요거 세 개 말고 나머지는 다 널로 발음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출제자는 그걸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겠죠. 어쨌든 3번의 드넓다는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억의 경우가 될 수 없어요. X. 그래서 3번을 쫙 없애버리는 거죠. 4번은 맛없다. 마지막에 업 다음에 따로 발음되는 거. 5번도 해막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까지는 괜찮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막다에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약간 말이 어렵긴 한데 요게 지금 막다, 그 다음에 맑아, 그 다음에 맑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까지가 어간 부분인데 여기까지가 어간 부분인데 이 어간 부분에 마지막에 위치하는 발음이 리을 기역일 때예요. 요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요거 박다 내지는 뭐 읽다 요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어간 부분에 발음 받침으로 쓰이는 게 리을 기역이 들어가는 경우죠. 이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리을이 탈락하고 기역이 발음되는 게 맞습니다. 막다, 박다, 그 다음에 읽다 이렇게 발음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기역 다음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예를 들면 고가 붙거나 개가 붙거나 미에 해당하는 게 기역으로 시작하는 애가 붙을 때 그때는 막고 막게라고 발음하는 게 기역 발음하는 게 약간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때는 말로 오히려 반대로 기역이 탈락하는 겁니다. 자, 결론 만약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애가 올 때는 앞에 있는 기역이 탈락하는 거고요. 이게 다른 어미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있는 리을이 탈락해서 막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막다. 그런데 막고가 아니라 말고, 막게가 아니라 말게. 요것도 박다거든요. 그런데 박고가 아니라 밟고, 그 다음에 밖게가 아니라 밝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읽다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읽고가 아니라 읽고, 그 다음에 읽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리을 기역일 때 이렇게 간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알아두시되 막다가 맞으니까요. 해막다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기역만 낳고 보셨을 때 3번이 쫙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면 니은인데 니은은 뭘 보라고 돼 있냐면 종성 발음이 니은, 미음인 어근 뒤에 피동이나 사동의 기가 들어간 경우는 그 뒤에까지 보시면 그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1번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나는 걸 찾아야 되는데 1번의 니은은 발음이 끊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끈 밑에 있는 니은 히읗 중에 히읗이 그 다음에 오는 기역하고 붙어가지고 키읔이 되니까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끊기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끊기다는 안 돼요.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요, 반기다. 여기는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나죠. 근데 중간에 들어가는 기가 피동이나 사동에 해당하는 기여야 되니까 기본형이 기가 빠지고 반다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반다라는 말이 어딨어? 반기다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앞에 니은에서 찾는 경우가 아닙니다. 3번은 이미 빠졌고 4번은 옮기다 역시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나는 경우니까 가능한데 중간에 있는 기가 피동이나 사동 그래서 전미사니까 빼도 되는 기냐 옮다라는 말이 있죠. 병을 옮다, 옮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는 전미사 기가 맞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번도 잠기다인데요. 역시 된소리 대기는 안 일어나지. 중간에 기를 빼면 그런데 잠다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역시 그냥 잠기다인 거지 그 기가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붙은 전미사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니은까지만 보셔도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씩 미리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시기 전에 하나씩만 똑딱똑딱 비교해 보셔도 답이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풀면서 시간을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겹받침의 발음에서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특이 케이스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나와서 여기 정리해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은 넓다가 맞는데 넙으로 발음되는 거 3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요. 요거 기본적으로는 리을이 탈락하는 거야. 막다, 박다, 읽다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뒤에 어미가 기역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기역이 어색하니까 이때는 기역을 빼버리고 리을이 남는 거다. 그래서 말고, 밟고, 읽고 이렇게 정리되셔야 돼요. 알겠지? 마지막은 여러분 거기 3번에 그러니까 디귿 2번의 디귿에 나와 있는 밥단인데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뒤에 플러스 자음이 올 때는 밥으로 발음하는 거고요. 뒤에 플러스 모음이 올 때는 밥이 아니라 뭘로 발음하는 거냐면 발로 발음하는 거예요. 발로. 그러니까 요거는 밥다 자음이 왔으니까. 근데 모음이 와서 아로 가면 발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음이 올 때는 밥, 모음이 오면 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넓다 그리고 넙으로 발음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겹받침이 리을 기역일 때의 발음 세 번째는
답다의 경우 요 세 가지가 특별한 예외로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이니까 정리를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1번은 가볍게 설명하고 갈 건데요. 1번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근거를 찾아서 하나씩 맞춰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 될 거냐? 5번이 될 겁니다. 요거 잘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은 저한테 한번 와주시는데요. 다만 여러분 이건 있어요. 5번, 1번에 5번 보시면 요건 저희가 했던 이야기인데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할 때 밑줄 그어 보시고 저희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요걸 뭐라고 하기로 했느냐? 합성어라고 하기로 했죠. 합성어.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데 앞에 있는 어근의 종성, 받침이 이응이라 그랬는데 그 이응에다가 밑줄 그어 보시고 받침이 이응이라는 것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것들은 자음에 있는 울림소리잖아요. 이응에다가 울림소리라고 적어주시고 뒤에 오는 어근의 초성,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된소리로 발음하죠. 여러분 두 개의 어근이 붙는 합성어일 때 앞에 있는 녀석의 받침이 울림소리이고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된소리로 바뀌는 이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의 1번 케이스라고 저한테 배우셨어요. 저하고 했던 예는 뭘로 배우셨냐면 봄비로 하셨습니다. 봄비로. 자, 두 개로 쪼갤 수 있느냐? 봄과 비 두 개의 어근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다. 앞에 있는 녀석의 받침이 울림소리냐? 미음이니까 울림소리죠. 그 다음에 이게 된소리로 나느냐? 봄비 된소리로 나잖아요. 이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쪼개지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단어에 이응이라는 울림소리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사이소리 현상이 왜 없겠느냐?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건데요. 뒤에 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강가입니다. 강가. 앞에 울림소리 받침 이응이고 뒤에 가가 까로 발음되는 거죠. 요게 강가로 발음되는 것이 바로 뭐냐? 사이소리 현상의 1번 케이스고요. 5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발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3번의 경우인데 1번의 3을 보시면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도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에는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붙여서 발음할 때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띄어서 발음할 때는 안 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요렇게 얘가 나와 있습니다. 요 녀석의 발음은 붙여서 발음하니까 뭐가 되냐면 할, 그 다음에 여기 된소리 나오니까 꺼, 슬 요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3번에 있는 대로 끊어서 발음하는 경우는 된소리 되기가 안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끊어가지고 할, 그 다음에 그냥 것을 요렇게 발음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된소리 되기가 안 일어나게 끊어가지고 할 것을 이어 발음하는 게 아니라 끊어서 할 것을 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 할 밖에 그것도 앞에 얘가 나와 있는데 그걸 말고 할 밖에 라고 발음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끊어서 발음할 때는 된소리 되기가 안 일어나게 여기는 일어났지만 이렇게 안 일어나게 연결해서 발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까지고 문법 설명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요. 한 두어 번 더 들으시면서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 저하고는 8페이지에 독서를 같이 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도 역시 여러분 쉽지 않지요. 오늘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셀프 리플렉션을 같이 했습니다만 셀프 리플렉션이 없이 가는 게 전체적인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요. 영상에서는 셀프 리플렉션 없이 8페이지부터 바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락 기호를 좀 붙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가단락부터 붙여주시면 뒤에 4단락까지 여러분들 단락 기호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붙여봐 주시고
단락기호를 붙이신 학생은요 11페이지에 11번 문제를 먼저 푸는데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설명드리는 것처럼 제시문을 읽기 전에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는 풀어버리기로 했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11번 문제는 단어 문제고 단어 문제는 그냥도 풀리는 대표적인 유형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A, B, C, D 비교해 보시면 답은 금방 나오지요. 정답은 5번이 되는데 거기 이루어지는 것은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니까요. 이 결성된다는 말로는 안 맞습니다. 11번의 정답은 5번. 그래서 이제 6문제짜리가 5문제짜리로 줄어든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치요? 다만 작전을 좀 짜보자면 6번하고 7번의 경우는 일치 불일치를 확인하는 문제니까 똑딱똑딱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이 이렇게 긴 6문제짜리 독서의 경우는 글을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위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밑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둘로 쪼갤 수 있는데요. 8번을 보시면 보기 박스를 읽어봤더니 강 유전체에 대한 보기 박스 문제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는 FRAM이라는 건데 아마도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부분은 강 유전체에 대한 내용일 거고 뒷부분은 FRAM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강 유전체에 대한 내용이 끝났을 때 8번에 한번 도전해 보고요. FRAM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다음에 FRAM이 시작되고 난 뒤에 나머지를 읽고 저희가 10번에 도전해 볼 건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면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남으니까 영리하게 끊어서 기억을 잃기 전에 문제를 푸는 방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단락부터 저희가 읽으면서 갈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독해력을 향상시키시려면 한 문장도 빼지 말고 각 문장별로 있는 핵심 단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글을 이해해 보려고 애써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핵심 단어에다가 해시태그 표시를 붙여보고 있습니다. 자, 가의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도체가 전기장 하에 있을 때에는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도체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여가지고 전기장의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읽고 나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우리 문장 구조의 특성상 주어와 서술어를 보라 그랬는데 서술어를 먼저 보라 그랬죠. 그럼 여기를 봤더니 서술어가 뭐냐?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니까 일단은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밑줄을 그어보시고 뭐가 이동하는지 주어를 찾아봤더니 그 앞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에 해당하는 전자들이라는 말에 밑줄 그으시고 서술어에 해당하는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요 두 가지를 찾으셨으면 일단은 첫 번째 가단락을 잘 찾으신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로 인해 도체에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글을 잘 읽는 고수라면 어떤 것도 이 첫 문장에서 눈에 띄었을 거라면 전자들이 양극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어디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냐? 문장을 시작할 때 도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도체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면 전자들이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요게 눈에 띄셨으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도체까지 찾으셨으면 좋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로 인해 도체에서 도체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죠. 전자들이, 전자라는 주어도 반복되는 거지. 모여든 표면이 음극, 반대쪽 표면이 양극을 띠는 현상. 자, 그럼 여러분 양극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하나가 뭐냐면 음극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양극인 거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음극은 전자들이
있는 곳이고 양극은 그 반대쪽이니까 전자들이 없는 것이 될 건데, 그러면 앞에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죠. 도체 속에서 전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전기 분극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의 핵심 단어 뭘 찾을 수 있느냐? 전기 분극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이와 달리 유전체의 경우 그랬는데 여러분, 이와 달리 유전체의 경우에다가 밑줄 그어두시고 그게 별표. 오늘의 첫 번째 고수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유형의 글을 자주 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2개 이상의 대상이 한꺼번에 글에 등장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했어요. 이와 달리 유전체의 경우 그랬으니까 달리 차이점이잖아. 뭐하고의 차이점이냐? 유전체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무엇과? 도체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도체와 유전체의 차이점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와 달리 유전체의 경우는 분자 수준에서 분극이 나타난다. 뭐냐? 분자 수준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분자가 전기장 하에 놓이게 되면, 또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온 중에 일부가 분자 내에서 특정 방향으로 쏠려가지고 한쪽이 양극, 한쪽이 음극을 띠는 쌍극자가 된다. 마지막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요, 여러분, 쌍극자라는 말이 되겠네요. 쌍극자. 그럼 여러분, 첫 단락을 다 읽으셨는데요. 정리가 이렇게 되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뭐냐? 여기는 보아하니 2개의 대상이 등장했는데요. 하나는 도체고 또 하나는 유전체입니다. 도체와 유전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음극이냐 양극이냐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겠죠. 도체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전기분극이라는 말이 나왔고, 유전체에서는 쌍극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체와 유전체는 공통적으로 양극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그걸 찾아내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유전체는 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차이점이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정리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 도체는 전기분극, 유전체는 쌍극자다. 이렇게 단어들을 결을 따라 구분하셨어도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놓고 여러분, 저희가 읽으면서 지울 수 있는 문제가 6번이나 7번 같은 문제인데요. 읽으면서 지울 수 있는 게 있어서 지우시면 아주 좋으신 거죠. 여기서 사실 지울 수 있는 건요, 6번에는 없었고 7번에는 있는데요. 7번에 1번 보세요. 일반 유전체와 달리에다가 밑줄, 분자 수준에서 전기 분극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전체와 달리 분자 수준에서 분극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유전체가 분자 수준에서 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달리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거기서 틀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못 찾으시던데 3번에 보면 전기장을 가할 때 이온들이 분자와 분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랬는데, 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가의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건 뭐일 때냐? 도체일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체의 경우, 도체일 때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7번 문제는 강유전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거기 3번에 해당하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성질, 도체의 성질은 7번에서 적절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거기서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1번이나 3번의 근거 문장을 찾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까먹지 않는 수준에서 설명드렸던 건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실제 문제를 푸셨을 때 이게 안 보이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라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머릿속에서 정리되셔야 될 거, 도체와 유전체, 양극과 음극, 양쪽 방향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있다. 다만 유전체는 분자 수준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특이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락, 나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핵심이 되는 단어 잘 찾으셨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나. 일반적인 유전체는 도체의 경우처럼 전기장을 없애면 분극이 사라지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끊어보시고, 뭐뭐 하는데 그랬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뒤에 어쩌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뒤를 봤더니 강유전체라고 불리는 일부 유전체는 전기장을 없애도 분극이 유지된다. 자, 어디가 핵심인지 아시겠죠? 나달락의 경우는요, 뒤를 봤더니 그런데 뒤에 강유전체라는 말이 눈에 확 띄니까요. 요걸 하나 찾으셨어도 되고, 강유전체의 특징에도 밑줄을 그으셨어도 좋았겠습니다. 얘는 전기장이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애냐?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애예요. 알겠지? 자, 두 번째, 이처럼 전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분극,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요건데,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자발적 분극이라고 한답니다. 자발분극. 그러면 역시 센스 있는 학생은 눈치챘을 건데, 전기가 있을 때 일어나는 분극은 전기분극이고, 전기가 없어도 일어나는 것은 자발분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유전체에 자발분극이 나타나는 것은 분자의 결정구조에 기인한다. 당연히 여러분 원인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밑줄 그으셨을 텐데, 분자 결정구조, 요걸 밑줄 그으시면 되죠. 결국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시면 되는데요. 강유전체는 전기장이 없어도 분극, 양극과 음극으로 쪼개지는 자발분극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분자 결정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대표적인 강유전체인 티탄산 바륨은 여기서부터는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강유전체인 티탄산 바륨은 육면체의 8꼭지점에 바륨 양이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육면체가 있는데, 꼭지점 8개인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8개의 꼭지점에는 바륨 양이온이 들어있고, 6면, 육면체니까 면은 6개잖아. 거기 산소 음이온이 있고, 중심에 티타늄 양이온이 있대요.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생각되시죠? 티탄산 바륨에 전기장을 가해주면 가운데 있는 티타늄 양이온이 전기장의 음극 방향으로 쏠려가지고 산소 음이온 중에 하나하고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음이온이 땡기는 힘이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전기를 끊어버려도 음이온이 땡기는 힘 때문에 땡겨진 양이온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분극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그 다음 내용이 그거죠. 그러면 산소 음이온과 티타늄 양이온 간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 요게 커져가지고 전기장을 없애버려도 쌍극자, 요 앞에 집어버렸습니다만 쌍극자가 뭐야? 분극 현상, 양극, 음극 나눠져 있는 현상이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달락을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걸 지워보는데요. 6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 이 8꼭지점에 티탄산 바륨이, 바륨 양이온이 들어있다는 거, 그거는 확인 가능한 거죠. 그래서 6번에 2번은 여기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결정적인 선택지가 나오는데 정답은 2번이 되죠. 전기장이 없을 때에도 분극을 유지하는 거. 전기장이 없어도 분극을 유지하는 분자 결정 구조를 가졌다. 뭐가? 강유전체가. 정답은 2번. 이 문제가 오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할 만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4번하고 5번은 그 다음 다 단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미리 잠깐 보여드리자면 4번에 동일한 방향의 전기장에 가해질 때 쌍극자의 극성 방향이 일반 유전체하고 반대 방향이 되느냐, 이따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강유전체나 유전체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 자발 분극이 없을 때의 전기장을 가려면 이온의 위치 변화 정도가 전기장 세기에 정확히 비례하느냐?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어쨌든 7번은 나달락에서 2번이 답이라는 걸 찾으시는 게 잘 푸시는 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다달락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역시 핵심 단어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 해보시면 일반 유전체의 분극 정도, 즉 전기장에 의해 한쪽으로 쏠리는 이온의 위치 변화 정도는 이온이 분자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한계까지 전기장 세기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여러분, 제가 관계가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뭐하고 뭐의 관계냐면 유전체의 분극 정도하고 그 다음에 분극 정도하고 전기장의 세기, 유전체의 분극 정도하고 전기장의 세기, 요 둘 사이는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여기는 관계가 드러나서 문제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뾰족한 괄호로 묶어버리고 하고, 두 번째, 그런데 자발 분극 상태에 있지 않은 강유전체의 전기를 가하면, 여러분 요 차이점 눈에 보이시죠? 이번에는 유전체가 아니라 강유전체래요. 강유전체. 강유전체의 전기장을 가하면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분극 정도가 대체로 비례하지만 정확히 비례하진 않는다. 여러분, 여기도 분극 정도하고 전기장의 세기, 이 둘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이 비례하긴 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또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7번의 5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유전체의 경우는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를 키워가지고, 이 전기장의 세기를 키워가지고 이온이 분자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한계까지 이른 다음에 전기장을 없애버리면 이온들의 분극 정도는 조금 줄어들면서 자발 분극 상태가 된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봤던 내용이죠. 자, 강유전체에서 만약에 전기를 없애버리면, 전기장을 없애면 뭐가 되느냐? 자발 분극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기를 가해주면 가운데 있는 양이온이 산소 음이온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고, 음이온이 땡겨주는 그 인력이 있으니까 전기를 끊어도 분극 상태가 유지되는 자발 분극이 일어난다 그랬죠. 강유전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반면 자발 분극 상태에 있는 강유전체에, 자, 요거 자발 분극 상태에 있는 강유전체에다가 해당 분극을 만들 때와 같은 방향의 전기를 가하면 분극 정도가 다시 커진다. 자, 잘 봐야 되겠죠? 같은 방향의 전기장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분극 정도가 커진다. 관계가 나오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전기장을 가하면 분극 정도가 줄어든다. 반대방일 때는 분극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전기장을 가해 분극 정도가 줄어들 때, 이번에는 요거 분극 정도가 줄어드는 경우일 때 전기장의 세기가 분극 상태를 없애는 정도의 세기인 항전기장하고 같아지면 분극 정도가 0이 돼가지고 분극 상태가 없어지며, 만약에 항전기장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퀄 수준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분극 상태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항전기장보다 큰 거, 항전기장보다 큰 거, 이게 더 크다.
더 큰 세기의 전기장을 가해주면 쌍극자의 극성 방향이 반대로 극성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중심이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정리되셨다면 문제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에서는 여러분 6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요. 유전체 내부의 쌍극자는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극성 방향이 바뀐다. 여러분 저희가 극성 방향이 바뀐다는 말을 여기서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극성 방향이 바뀌는 거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관계가 있느냐? 여기 여러분 여기만 놓고 보면 항전기장보다 큰 세기를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만 놓고 따지면 크기만 따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화살표를 역으로 놓고 가면 이 큰 세기만 있으면 안 되고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그 힘을 줘야만 극성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 방향은 극성 방향을 바뀌는데 중요한 변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4는 여기를 근거로 맞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번에 4, 5번은 아까 제가 맞는 거라고 여기를 통해서 틀린 거라고 제가 확인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작전을 짤 때요. 8번 문제를 여기서 한번 저희가 건드려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달라기 끝나고 라부터는 F램 이야기가 시작돼서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8번 문제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보기 박스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각 유전체의 외부에 전기장을 가했을 때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분극 정도인데 알파벳 E가 전기장의 세기고요. P는 분극 정도입니다. 여러분 적어놓고 가세요. E는 전기장의 세기고 P는 분극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까 여기 전기장의 세기하고 분극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강유전체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잘 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원점은 크기가 0인 것을 의미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장의 극성 방향이나 분극의 극성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요 상태에서 여러분 1번 각 유전체가 A점에 이른 상태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키우면 분극의 정도가 더 커지지 않는다. 여러분 A점을 보시고 거기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키운다 그랬으니까 오른쪽 알파벳 대문자 E를 따라서 X축 쪽으로 전기장의 세기를 쭉 키워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키우면 분극의 정도 Y축에 해당하는 P가 위로 올라가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X축에 해당하는 E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커진다 하여도 P, Y축에 해당하는 P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쭉 가죠. 이 말은 분극 정도가 더 커지지 않는 한계치까지 와 있다는 뜻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따져보세요. A지점에 이른 상태에서 전기장을 없애버리면 분극 정도가 조금 작아지면서 B점에 이르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전기장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자발 분극으로 간다 그랬죠. 그치? 그럼 여러분 A점에 이른 상태에서 전기장을 없애면 이때 분극 정도가 조금 작아진다는 말 여기 있었고 이제는 전기장의 세기가 빵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X축에 해당하는 대문자 E가 0이 되는 지점인데 그대로 분극은 유지되고 있는 B 지점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동하는 거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각 유전체가 B점에 이른 상태에서 극성이 반대인 전기장을 한 전기장의 세기로 가면 여러분 반대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주면 분극 정도가 또 점점 줄어드는데요. 항전기장하고 같은 값으로 주게 되면 분극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것마저 0이 되는 곳으로 가가지고 C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Y축 P에 해당하는 값이 0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죠? 4번 각 유전체가 그 C점에 이른 상태에서 전기장을 없애버리면 전기장의 세기도 0이 돼야 되니까 분극도 0이고 전기장의 세기도 0인 점은 원점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
B점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안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 유전체가 D점에 이른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 D는 이제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위에 있는 A쪽까지 올라가려면 항전기장보다 큰 세기의 전기를 가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아예 D에서 A로 올라가려면 마이너스 칸에서 플러스 칸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 P를 기준으로 극성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항전기장보다 더 큰 세기로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따져봐 주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라달락으로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라를 한번 볼게요. 각 유전체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메모리를 F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냐면 라달락이고요. F램이 나왔습니다. F램 여기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램에서는 각 유전체의 분극 극성 방향 중 하나를 0, 그 반대 방향을 1로 간주해 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저장한다. 그 다음에는요 1하고 0을 활용한다는 거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F램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모리인 D램과 유사한 구조를 지녀가지고 읽고 쓰는 속도가 빠른 편인데,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D램과의 공통점이 나왔죠. 그래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뭐가 유사하다 그랬느냐? 구조가 공통점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읽고 쓰기가 빠르다는 거, 요것도 공통점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저장해둔 정보가 사라지는 D램과는 달리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도 자발 분극으로 인해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드러났네요. 전기가 없을 때 D램의 경우는 정보도 사라지게 됩니다만 F램의 경우는 정보가 살아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역시 여기도 정리하자면 F램하고 D램이라는 중요한 두 개의 대상이 나왔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공통점은 구조나 읽고 쓰기가 빠르다는 점. 차이점은요, 전기가 없어졌을 때 D램은 정보도 없어지지만 F램은 정보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 6번의 답이 드디어 나오는데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D램이 F램에 비해서 쓰는 속도가 빠르다 그랬는데요. 읽고 쓰기가 빠른 것은 공통점에 들어가니까 차이점이 아니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 3번하고 5번은 아직 지우지 못했는데요. 이건 이 다음에 나오는 마달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달락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마달락. F램은 마달락으로 이어서 가보면 F램은 한 개의 커패시터와 한 개의 트랜지스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셀을 구성한다. 자, 여러분 거기는 뭐 가볍게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개의 커패시터하고 한 개의 트랜지스터, 요거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셀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F램입니다, 여러분. F램.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각 유전체가 사용되는 커패시터에서는 분극 상태가 될 때는 전하가 충전되고 분극 정도가 0일 때는 그만큼의 전하가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 커패시터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분극 상태일 때는 전하가 충전되니까 플러스 전하,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극 정도가 0일 때, 그럼 요거는 분극이 0일 때니까
분극이 없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때는 전하가 빠져나온다. 마이너스 전하다. 이렇게 밑줄 긋고 정리하시면 되고, 트랜지스터는 커패시터에 전기장을 가해가지고 분극 상태를 만드는 스위치다. 요 녀석은 맡고 있는 역할이 스위치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금방 이해하시죠? 전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D램의 구조도 이와 동일한데, 여러분 그거 공통점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죠. 구조도 D램과 F램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커패시터에 각 유전체 대신에 일반 유전체를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근데 차이점도 나왔죠. F램은 각 유전체를 쓰고 D램은요 그냥 유전체를 쓴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체크하셨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유전체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주지 않으면 분극 상태가 사라짐으로 끊고, 원인이죠. 그 결과, 그게 뒤가 중요한데, D램에 저장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셀마다 초당 수십 번씩 전기장을 반복해 가하는 리프레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F램과 달리 D램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리프레시 작업이 필요하대요. 그거 밑줄 그으시면 되고, F램은 리프레시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D램에 비해서 전력 소모도 적고 수명도 깁니다. 전력도 적게 쓰고요. 수명은 더 길다. 뭐 요 정도 정리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요 정도가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 6번의 경우 여러분 저희가 문제 답은 이미 찾았습니다만 6번, 3번 커패시터에 사용되는 물질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느냐? 커패시터는 분극이 일어나면 전하를 축적,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충전한다고 소개했지. 맞는 말이고, 5번 F램의 커패시터와 D램 커패시터에 전기장을 가해주는 스위치는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 맞죠? 역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의 핵심을 찾아주셨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봐달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문제 푸는데 조금 용이하기 위해서 4단락, 마지막 단락을 먼저 볼게요. F램과 D램은 내구성에는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공통점이네요. 구조도 차이가 없고요. 내구성에도 차이가 없어요. 내구성에도 차이가 없는 거.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야. 그런데 F램의 경우 전기장을 계속 가하지 않아도 정보가 유지되죠. 리프레시 작업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F램이 D램에 비해 수명을 다할 때까지 훨씬 더 여러 번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다. F램이 D램보다요 수명도 길고 플러스 뭐 할 수 있느냐? 읽고 쓰기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만 셀을 집적할 때 각 유전성을 잃지 않은 채 각 유전체를 매우 얇게 만드는 게 어렵다. 그것도 밑줄 그어두시면 되죠. 단점은 얇게 만드는 과정이 어렵다는 건데 거기 이제 기억 부분을 갖고 푸는 게 몇 번이냐면 9번이잖아요. 그럼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거 그랬는데 왜 훨씬 더 여러 번 읽고 쓸 수 있는지 이것의 이유를 찾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번 F램 구조가 D램 구조에 비해 단순하냐? 구조는 공통점이잖아. 같다 그랬다고. X. 2번 각 유전체가 일반 유전체에 비해 내구성이 좋느냐? 내구성도 공통점이었단 말이에요. X. 그래서 이거는 다 거기서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보면 F램은 D램과 달리 전기장을 가하지 않고도 정보를 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읽고 쓰는데 전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그 정보가 안 날아가고 정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D램은 정보가 날아가 버리니까 전기장을 주는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그랬고 각 유전체는 전기장을 주지 않아도 정보가 유지된다는 거죠. 읽고 쓰는 데 있어서 전기장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보 유지를 위해서 각 유전체는 전기장이 필요 없고
이 D램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전기장을 가하지 않고도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전기장을 가하지 않고도 정보가 유지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5번은 거기서 빠지는 겁니다.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근데 기억의 이유인데 기억은 여러 번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장점이잖아요. 근데 4번 얇게 만들기 힘든 건 단점이니까 그 단점 때문에 이 장점이 생긴다는 건 안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리프레시 작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수명이 훨씬 더 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읽고 쓰기도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아닌 걸 제외하고 찾아가 보시면 몇 번이 답이냐? 3번이 답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가 9번까지 풀었고요. 마지막 10번 문제, 그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 봐달라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고 풀게 된다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고 요새는 문제가 아주 어려워지면서 몇 문제 정도는 틀려도 1등급을 맞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두셨다가 나중에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긴 합니다. 자, 봐달라 고난이도 한번 문제 풀기 위해서 정리해 볼게요. F램의 셀에 정보를 쓰는 작업은 트랜지스터 커패시터에 항전기장 이상의 세기를 지닌 전기장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역시 잘 모르겠으면 서술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전기장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진대요. 뭐가? 정보를 쓰는 작업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쓰기 작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 전기장을 가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플러스 전기장을 가해줘야 된다. 이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때 전기장의 극성 방향에 따라서 각 유전체 결정구조 중심에 놓인 양의 메모리에 위쪽으로 쏠리면 0, 아래쪽으로 쏠리면 1이 입력된다. 자, 이때 중요한 정보 나왔죠? 위쪽이면 뭐냐? 0, 그 다음에 아래쪽이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정보를 쓰는 과정에서는 원래의 셀이 어떤 분극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셀마다 전기장을 가해줍니다. 한편 셀에 저장된 정보를 읽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 거기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까지는 쓰기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무슨 읽기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읽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읽기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읽는 과정에서는 모든 셀에서 트랜지스터들이 셀을 0으로 만드는 방향의 전기장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읽기도 플러스 전기장을 가하게 되는데 차이점은요, 어디로 가해야 되냐면 0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셀이 0을 가리키는 상태였다면 이 셀의 각 유전체는 이 과정에서 원래의 분극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하를 누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도 잘 정리하셔야 되죠. 만약에 어떤 셀이 0을 가리키는 상태였다면 요때는 전하를 누출하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반면 셀이 1을 가리키는 상태였다면 0을 가리키는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분극 정도가 0이 되는 순간을 경고하기 때문에 전하를 누출한다. 핵심은 1일 때는 전하가 누출된다. 이 말이겠죠. 1. 이 말. 그 다음에 F램은 각각의 셀에서 전하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전하가 검출될 셀은 1. 이 전하가 검출되는 셀은 1. 그 다음에 전하가 검출되지 않는 셀은 0.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요거잖아. 요거라는 것을 판별해가지고 정보를 읽게 된대요. F램은 늘어서 있는 셀들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갔는데 정보가 1이었던 셀이 나타나면 정보를 읽은 후에는 다시 반대 방향의 전기장을 가해줘가지고 해당 셀의 정보를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만약에 1인 녀석일 때는요, 뭘 집어넣어 주냐면
반대 방향의 전기장. 요게 추가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요 정도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볼게요. 보기, 어떤 반도체 회사에서 5개의 셀로 이루어진 시험용 F램을 개발했는데 이 F램의 커패시터에는 티탄산 바륨, 아까 강유전체라 그랬지. 그게 사용되었고 셀에는 순서대로 1, 2, 3, 4, 5의 주소가 매겨져 있어요. 연구원 갑은 읽기 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고 먼저 티탄산 바륨의 타타늄 양이온이 어떤 방향에 놓여 있는지를 전자임을 등을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주소 1은 위쪽이라 그랬고 주소 2는 아래쪽. 자,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거 저 10번 문제를 저희가 풀 건데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근데 공간이 모자랄 것에 약간 걱정되는데 주소 1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선생님 모자랄 수 있으니까 주소 1 이렇게 쓰지 않을 거니까 그냥 주소 1, 2, 3, 4, 5 이렇게 가볼게. 여기까지는 들어가겠지 지금.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주소 1은 위쪽, 주소 2는 아래쪽, 여기는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주소 3도 아래쪽, 그 다음에 주소 4하고 주소 5는요 확인 못했어요.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가볼게요. 갑은 이 상태에서 읽기를 한 차례 진행하고 연이어 셀 주소 순서대로 00110에 쓰기. 여기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질 거냐면 읽기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쓰기가 이루어질 건데요. 쓰기는 심지어 어떻게 쓸 거냐면 00, 그 다음에 110 이렇게 쓸 거래요. 그 다음에 개발자 을의 아래와 같은 발언을 참고해 읽기 쓰기 상황을 예측해 봤습니다. 커패시터에 가는 전기장 중에 위쪽이 음극인 것은 전기장 0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쪽이 음극인 것이 전기장 0, 아래쪽이 음극인 것을 전기장 1이라고 칭한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는 위쪽이 전기장이 아니라 티타늄 양이온 플러스 양이온이 위, 아래, 아래 이렇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반대쪽에 음이온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위쪽이 음극인 거. 그럼 요거는 위쪽이 양극인 거죠. 위쪽이 음극인 건 요거 아래쪽에 양극이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의 경우 요거를 전기장 0 아니 전기를 실하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 티타늄 양이온이 위쪽으로 쏠려 있으면 이 양이온이 위쪽으로 쏠려 있으면 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쏠려 있으면 1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니까 x1, x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가할 때마다 일정한 전압을 사용하는데 읽기나 쓰기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은 읽기 후 정보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경우를 포함해 전기장을 가하는 횟수에 정확히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 원래대로 돌려놓는 경우라는 말에 밑줄 그어 보시고 여러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경우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일 때만 반대 방향의 전기장을 가해줘가지고 원래대로 돌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1인 녀석일 때 반대 방향의 전기장을 한 번 더 가해줘가지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주소 1, 요 녀석의 경우를 보는데 읽기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전기장 0만 2번 쓰이는 거냐? 근데 여러분 요거 읽기 과정을 진행하는데 요거는 0이니까요. 요거는 전기장 0이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쪽이 지금 양극인 상태니까 요걸 위쪽이 음극인 전기자 0을 통해서 확인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2번 쓰이는 게 아니라 읽기 과정에서는 한 번만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소 2에서는요. 읽기와 쓰기를 모두 진행하는 동안에 주소 1보다 더 적은 전력량을 소모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읽기와 쓰기를 모두 진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0, 0이고 여기는 1, 0이니까요. 1인 경우는 여러분 저희가 뭐가 추가된다 그랬냐면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대 방향의 전기장이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력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도 틀린 것이 됩니다. 3번 주소 3에서는 여기죠. 읽기와 쓰기를 모두 진행하는 동안에 전기장 0이 2번, 전기장 1이 한 번 쓰이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1,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읽기 과정에서 전기장 0이 한 번 쓰이는 거고 여기서 한 번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1이 한 번 더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쓰기 과정에서 1이 한 번 더 쓰이는 거니까 여기서는요 전기장 0은 한 번만 쓰이는 거고 전기장 1이 2번 쓰이는 경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따지시면 되니까 거기는 0, 1, 1 이렇게 보시면 전기장 0은 한 번, 전기장 1은 2번 쓰이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소 4에서는요. 여기 주소 4 읽기 과정에서 전하가 누출되지 않았다면 전하가 누출되지 않았다는 말에 밑줄 그어보시고 전하가 누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0이라는 소리니까 거기에 0이라고 적어보시면 되죠. 그럼 읽기 쓰기를 지금 여기를 0이라고 저희가 체크한 상태에서 읽기 쓰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소 3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쓸 거냐? 근데 여기는 1, 1이고 여기는 0, 1이니까요. 1이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럼 이때는 플러스 반대 방향의 전기장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주소 3이 전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소 4의 경우는 더 적은 전력량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거 안 맞는 거지. 답은 5번이 되는데 주소 5에서 읽기 과정에서 전하가 누출됐다는 건 요거를 1이라고 보고 푸는 거니까요. 읽기 쓰기를 모두 진행하는 동안에 전기장 0은 2번, 전기장 1은 한 번 쓰이게 되는 거냐. 요게 지금 1이니까 읽을 때 한 번 들어가는 거하고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기장 0이 한 번 더 쓰이는 거고 마지막 0을 쓰기 위해서 전기장 0이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전기장 0은 2번, 전기장 1은 한 번이 되는 게 맞으니까요. 요게 이제 전기장 0이 2번, 전기장 1이 한 번 쓰였다는 게 맞겠죠. 이렇게 따져보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요거 하나씩 따져야 돼서 되게 어려웠는데요. 한 번 더 각자 해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에는 제가 여러분 전기 분극 현상에 대해서 추가된 문제 여러분들 푸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집어넣어놨거든요. 그것도 잘 한번 풀어봐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이 조금 어렵죠. 특히 과학이나 기술은 더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게 유독 안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꼭 질문하러 와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